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에스테틱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된 뒤로 가게에서 혼자 정리를 할 때면 심심한 마음에 이곳 사연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매번 듣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된 것이 제게는 뜻깊은 일이기도 하네요. 사연을 보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가슴에 사무칠 일이라는 거겠죠.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어 이곳에서 제 사연을 꺼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언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제게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로서 저를 혼자 낳으셨고 그동안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시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갖은 고생을 하시며 저를 길러주셨기에 제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엄마를 그저 미혼모란 이유로 손가락질했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고생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미혼모 꼬리표를 달고 평생 세상 편견에 시달려야 했으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미혼모라는 이유로 따라붙는 사람들의 괄시 때문에 저희 모녀는 늘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며 떠돌이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저희 모녀는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고 저는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의 동정을 받는 한편 같은 이유로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러는지 어떤 어른들은 자기 자식이 저와 어울리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며 같이 놀지도 못하게 하기도 했었죠. 그런 편견과 무시를 겪으며 저는 성격이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워낙 여린 성격이셔서 남들이 앞에서 욕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셨지만 그런 엄마와 달리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과 말싸움을 벌일 정도로 맹랑한 성격이었습니다. 하도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일 앞에서 조용히 있지를 못해 매번 대들며 악다구니를 썼고 싫은 소리 못하는 엄마를 대신하여 이유도 없이 엄마를 비난하는 어른들에게 늘 옳은 소리를 하고 다녔었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싸움닭처럼 애 어른 가릴 것 없이 맞붙으며 행동했던 덕분에 저는 나이답지 않게 변죽은 좋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 없이 말도 잘했고 눈치도 빨랐었죠. 어려서부터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던 저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 탓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행히 일을 하면서부터는 괄괄한 제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제 성격과 잘 어울리는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기저기 행사장으로 판촉 행사도 나가보고 매장에서 화장품 판매도 했었어요. 말을 하는 건 자신이 있었던 덕분에 매출도 좋았고 그런 덕에 일찍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수는 없었던 저는 안정적이고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던 언니가 제게 피부 미용 일을 권하며 저는 에스테틱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말로는 제가 어머니들 비위를 잘 맞추고 판매도 잘한다면서 전문 기술을 배워서 가게를 차리면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잘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저는 그 언니의 추천으로 피부 미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느라 고생이 더 많았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몸도 힘들었고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과 대화를 해야 하니 기가 빨리기도 했었죠. 말주변 좀 좋다는 사람들도 손님들 대하기는 힘들어하는 업종이다 보니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변죽 좋은 성격 때문인지 다행히 저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그 손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던 저는 가게 일을 배운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자 감사하게도 일하던 가게에서 저를 찾아주셨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어 다른 손님들도 끌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사업 개시부터 빠르게 기반을 다지며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손님을 받으며 시작했던 가게에서 점점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직원을 두고 가게를 확장해 갔고 그렇게 작은 1인 샵에서 시작했던 제 사업은 몇 년 사이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나며 저는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릴 적부터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자유롭고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제 삶을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세상의 모진 풍파를 저와 엄마 단 둘이서만 의지한 채 살아오다 보니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감정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절실히 바래왔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에 원하는 남자의 조건도 별것 없었어요. 딱 하나, 착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착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굳이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한 가족이 될 남편 네 가족들도 착한 사람들이었으면 했죠. 하지만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제 또래들에게서 그런 때묻지 않은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 또는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오는 이성들은 많았지만 하나같이 착한 남자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죠. 공사에 필요한 공구를 직접 설계해서부터 생산까지 하던 작은 사업체를 이끄는 남자는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들, 딸 하나씩 낳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과 평생 모임을 가지며 사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그 꿈을 부끄럽게 말하는 남자를 보며 저는 무장해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 가정적이고 착한 남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의 예상과 같이 그 남자는 무척이나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남자였고 저를 위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집까지 직접 데려다준 남자였어요. 콩 한 쪽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 먹은 척하고 저에게 건네줄 거라 생각이 들 만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와 4년간 연애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확인을 거쳐 믿을 수 있는 남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저에게 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던 거죠. 거기다 시댁 식구가 될 분들도 남자친구만큼이나 믿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자신들 속마음에 있는 만큼 못해준다며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던 시댁 가족들은 그 마음을 편지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달해주는 분들이었죠. 저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편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좋았습니다. 그것들에 담긴 마음들은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남자와 시댁 가족들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 남자와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 주위 친구들은 제가 남자와 연애를 할 때와 달리 결혼을 선택하자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차이가 너무 나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이었죠. 남편 될 사람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업계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제작한 제품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계속 적자만 내고 있던 회사였죠. 친구들은 제 남편 될 사람이 저 비슷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애초에 친구들과 제가 원하는 남성상이 달라서 저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제가 가정에 생계를 꾸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우려를 못 들은 척 넘기고 결혼을 진행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은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와 살 때는 혹시 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 밖에서 고생한 일을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 고민과 투정을 받아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도 일하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육체를 직접적으로 쓴 제가 더 힘들었을 거라며 퇴근을 하고 온 저에게 항상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같이 TV를 보며 야식을 먹는 그 평범한 행복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그런 행복을 주는 남편을 위해 저도 남편과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선물이라는 핑계를 삼아 도움을 주게 되었죠. 특히 시댁에는 그 전부터 마음에 걸리던 집을 이사해 드리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 전에 살던 집이 한참 오르막길 중턱에 있는 1층 주택이었거든요. 지붕도 슬레이트로 된 집에 보온도 거의 안 되는 벽돌 집이라 보일러를 바꿔도 항상 춥고 에어컨을 켜도 더운 집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 집이 마음에 걸렸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괜찮은 평수대 아파트로 전세이긴 하지만 집을 옮겨드린 거죠. 그리고 항상 집에서 먼 사무실까지 출근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에게 서울에 있는 널찍하고 위치 좋은 사무실도 구해다 주었어요. 이왕이면 확실하게 사무실 월세까지 제가 대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남편이 월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는데 시댁 가족들과 남편은 제가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저를 더 애지중지 대해주었고 저는 그게 더 감사하여 가족들에게 더 잘하게 되었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바래왔던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 익숙함에 젖어 제가 하는 것들 모두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중에는 더해주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제가 전세로 구해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화장실 누수가 생긴 것 같다며 제게 연락이 왔고 제가 집주인분에게 그 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죠. 당연히 집주인분께서는 자신이 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말해주셨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수리하는 날 집으로 오셔서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시댁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고 수리를 의뢰한 업체에서 공사 견적을 보러 오는 날 저도 집주인분과 같이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며 서로를 신경 써주는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는데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집 이곳저곳을 확인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과는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 이사 오실 때 집 건드릴 일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집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타일 깨진 거며 못자국에 옵선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죄다 망가져 있는데 이러시면 계약 위반인 거 모르세요? 네? 그게 무슨...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이사 오는 아침에 사진도 전부 다 찍어놨는데 시치미를 떼실 거예요? 여기요. 여기 영상들과 사진 좀 보세요. 제가 수리하고 바꿔야 하는 소모품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파손이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되신 분에게 그렇게 당부했는데 저희가 이 집 전세로 놓기 전에 전부 새로 리모델링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집주인분께서 내미시는 사진과 영상을 보니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민망한 상황에 얼굴이 붉어져 제가 집주인분께 죄송하다 여러 번 사과를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그게 뭐 잘못한 일이냐며 되려 성을 내셨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어떻게 그대로 하고 살아요? 못도 박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구멍도 좀 낼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아파트에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살 정도면 살만한 사람인데 겨우 이런 거 하나 못 봐줍니까? 정말 너무하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집주인분께서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그런 집주인분에게 시부모님 대신에 기분을 풀어드려 사과를 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시부모님이 일을 꼬이게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집을 해드린 제가 보기 좋다며 전세금도 안 올리신 착한 분들이었어요. 다른 집들에 벌써 몇천만 원씩 오른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 일로 전세금이라도 오를까 싶어 제가 집주인분께 싹싹 빌다시피 했죠. 당연히 파손된 부분을 제가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적은 후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제가 그 일을 마무리했더니 시부모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가 전셋집이 아니라 자가를 구해다 줬으면 이런 일을 없지 않냐? 사람이 단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야 한다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거 무슨 남의 집 산다고 눈치를 봐야 하니?
여기서 한 2년 정도 살면 네가 집 하나 장만해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 이곳에 이사를 온 첫날 제 덕에 이런 곳에도 살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던 시부모님께서 겨우 2년도 안 되어서 태도가 싹 바뀌신 거예요. 저야 어이가 없었죠. 이게 그 유명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 어이없는 경우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사 당일 공사를 맡아 해주시는 인부분들에게 잘 좀 부탁한다는 의미로 음식들을 싸가지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이웃 주민들 여러 명이 시댁에 열린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평소에 얼마나 밤낮 없이 시끄럽게 한 건지 이웃 주민들의 항의를 한 거였어요. 평소에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러 와도 모르쇠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공사 때문에 열린 문을 보고 주민들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 성난 주민들을 달래는 일도 결국 제가 해야 했습니다. 제 딴에는 시부모님 두 분이 생활하시기 편하시라고 구한 아파트였는데 공동주택의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괜히 아파트를 구해다 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사람은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 사이 꽤나 많이 변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제게 말도 없이 제 차를 끌고 다녔고 통장의 돈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는 했죠. 부부 사이에 그게 큰 일 아니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번이면 되는 일을 가지고 말도 없이 쓰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제 성격이 뱅뱅 돌려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대놓고 아니다 싶은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었죠. 우리 가족분들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가족들에게 하는 것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도 깨진 항아리 물 채워넣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가족들 전부 저한테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집을 해달라고 하시고 남편은 매번 사업자금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고맙다라는 그 쉬운 말 하나 해주지 않네요? 내가 이 시집안을 위해서만 뛰는 경주만은 아니잖아요. 다들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은데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하자고요. 네? 그나마 이것도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단어 선택이나 말투를 조심스럽게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제가 말을 하니 가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기죽어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사람 불편하게 하니 이게 또 다른 식으로 사람 돌게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제가 다시 가족들 길을 세워주려고 쇼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도 그러한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다 큰 성인들을 데리고 마치 어린애들 가르치듯 혼내고 달래주고 또 혼내고 달래주고 하는 이 상황이요. 3호점까지 되는 가게들을 전부 신경 쓰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말하고 돌아서면 또 같은 민폐와 사고를 치는 시댁 가족들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한 날이 하루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도 제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자기가 어설퍼서 잘 풀리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저한테 징징거리더라고요. 샵에서 늦게 온다더니 일찍 왔네? 요즘에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거려서 직원들한테 마무리 맡기고 왔어. 그런데 당신도 거래처 때문에 늦게 온다고 하더니 벌써 와 있었네? 저녁을 챙겨 먹었어? 뭐 대충. 근데 나 이 일 이제 그만둘까 봐. 왜 또 그런 말을 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실은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랑 만나서 우리 물건 좀 더 받아달라 말하려고 만든 자료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수 괜찮은 일식집까지 예약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버리잖아. 자기네 쪽에 물건 넘겨준 큰 회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아무리 본사 책임자가 만나자고 하더라도 나랑 선녀가 한참 전에 먼저 있으면 거절을 해야지. 그쪽을 먼저 만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지 세일즈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생각했던 사업가라는 상상과 너무 달라. 명함만 대표라고 박아놨지 대접받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도 취소시키고 싶어서 약속을 취소했겠어.
만나는 사람이 본사 책임자라고 했지? 그러면 당신이 거래처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처럼 그 사장님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겠지. 그리고 사업가가 결국에는 세일즈맨과 다르게 뭐가 있어. 내 물건이 뛰어나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써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나중에 당신 업체가 유명해져도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려면 또 똑같지 않겠어? 물론 그때야 당신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이 부탁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 이제 사업 그냥 안 하려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내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 뭐? 내가 지금 그만두라고 그 말을 했어? 그런 것도 다 참고 견뎌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소리 아냐. 그냥 나 당신 셔터맨 같은 거 하면 안 돼? 아니면 나 이런 사업 말고 당신이 하는 것처럼 장사 같은 거 해볼까 하는데. 장사는 당신이 하는 사업보다 쉬울 것 같아? 당신이 하는 것보다 되게 힘든 게 장사야. 그래도 당신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랑 손익 계산하면서 서류 보고 대화하지만 이쪽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입씨름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장사하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 만나는 거 내가 예로 몇 번 이야기해준 거 기억 안 나? 나도 알아.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 한다고 치자. 그럼 그 장사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당신 지금 사무실 보증금도 아직 나한테 못 갚은 건 알지? 부부 사이에 내 돈, 네 돈 따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장사하기로 하면 나도 사업 정리하면서 돈 마련해보긴 할 텐데 부족하면 당신이 좀 도움을 줘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잘 되어야 당신한테 빌린 돈도 전부 갚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어줍잖은 말을 하지도 말어. 그냥 지금 당신 하던 사업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끝까지 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해온 사업을 좀 힘들다고 갈아엎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용히 하고 당신 하는 일로 잘 될 생각이나 해. 그러면 사업하는데 투자 좀 해주든가. 당신 말한 것처럼 사업으로 잘 볼 테니까 조금만 더 도와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내가 애를 키워? 뭘 맨날 도와달라고 해? 애들도 성인 되면 알았을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해. 제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 좀 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시댁이나 당신이나 나한테만 의지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 당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사업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빌려준 돈 다 내놓으라고 하는 수가 있어. 그 뒤로 1시간 정도 어린아이 혼을 내듯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한 게 없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말만 듣고 있었죠. 그렇게 한바탕 혼을 내고 난 뒤에는 며칠 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아니, 잠잠한 걸 넘어서 불이 잔뜩 죽었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말 한마디가 없었죠. 또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의 다독일까 싶다가도 계속해서 이러다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남편의 풀 죽은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좀 있는 건지 주말에도 사무실을 나가서 일을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제 마음도 풀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 남편이 퇴근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고 집으로 돌아올 남편에게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망했어. 이제 다 끝났다고. 당신 울어? 그리고 뭐가 망했다는 거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사무실이야?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이번에는 진짜 투정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겨우 거래처 사장이랑 약속해줬다고 당신에게 투덜거린 것 같아?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그 별것 아닌 약속도 나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해서 말한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너무 걱정할까봐. 내 나름대로는 당신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꺼낸 말이었는데
이런 말 이제 다 무슨 소용이겠어. 다 망해버렸는데. 여보, 지금까지 미안했어. 나 같은 놈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웠고.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 술 먹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 내일 되면 또 아무런 일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있잖아. 당신 힘들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갈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디 있는지 말해. 아니야. 나는 생각의 정리 다 했어. 전화 끊을게. 남편의 전화가 끊긴 뒤로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연락을 받지 않은 남편을 찾기 위해 남편 사무실로도 찾아가고 동시에 경찰과 소방서에도 전화를 하면서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간 남편 사무실 안쪽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모습이 전무하고 사무실 집기들도 전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 건물을 관리하고 계신 분께 여쭤보니 남편 사무실이 며칠 전에 정리를 다 하고 나갔다 하더라고요. 사무실까지 정리한 줄 모르고 남편에게 냉랭하게 굴었던 그 시간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이제 남편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여보, 이제 세상에 미련 없어. 그 문자 내용을 보게 되자 그나마 조금은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 내용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달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편의 문자 발신 전화국의 위치를 파악하여 수색을 해봤지만 숲속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만 발견했을 뿐 결국 남편은 찾지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실종된 남편의 생활 반응이 확인되면 곧장 저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경찰 소식만 기다리며 앉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을 사지로 모른 것 같았던 저는 가게 일을 제쳐놓고 남편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했어요. 남편의 주위 지인들에게 평소 자주 가던 곳과 추억에 깃든 곳들을 묻고 찾아다니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 모든 걸 바꿔서라도 남편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이미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를 남편 죽인 년으로 생각하며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 손으로 남편 죽이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가 남편 기를 죽이고 혼수를 둬. 그렇게 잘났으면 네 남편 마음이나 좀 미리 읽지. 왜 그건 몰라서. 우리 아들 구천을 떠돌게 하냔 말이다. 이년아,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저 스스로도 제 잘못을 알았기에 제 탓을 하는 시부모님께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주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 되뇌고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사지로 몰아 넣은 죄인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이 살아있을 거란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뒤늦게라도 남편의 시신만 수습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시신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슬픔에 빠진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밖을 나가면 사람들의 평범한 행동과 시선들 모두가 저를 탓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죠. 조용한 집 안에 있으면 저를 원망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미칠 것 같았고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TV를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생활했어요. 생활이라고 해도 그저 하염없이 남편 사진을 보며 울고 잘못을 구하는 행동만 했지만요. 그날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뀐 뉴스 속보로 인해서 제 눈의 시선이 TV 속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 속보 속에 남편인 듯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TV 속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너무 놀랐던 저는 소파에서 뛰어내려가 TV 가까이 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화면은 넘어간 이유였습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다 해당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곧바로 들어가 보았지만 당일 영상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린 저는 마침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나오는 장면을 멈춰놓고 확인을 하게 되었죠.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닮은 사람도 아니고 얼굴과 목에 있는 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터지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을 말로 하자면 뭐야, 겨우 이 짓거리 하려고 죽은 척을 한 거야? 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속 남편 곁에 다정하게 있는 여자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 제가 본 적 있는 여자였거든요. 며칠 전에 남편 시청 관련으로 통화까지 한 그 여자는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며 제게 위로를 건네던 여자인데 영상 속에는 제 남편과 아주 다정하게 여름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실수가 터져 나왔고 나중에는 미친 여자처럼 빈집에서 혼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한참을 웃고 있다 갑자기 화가 확 솟구쳐 올랐어요. 지금까지 저 딴 놈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소비했다고 하니 당장 잡아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깜깜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곧장 두 년놈이 있는 곳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죠.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 두 사람이 지켰던 해수욕장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근접했는지 제 마음처럼 바다가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근처의 숙소를 잡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을 찾기로 했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밤을 꼬박 세운 저는 오후가 되어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난 뒤 남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식당에서 다정하게 붙어 앉아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다정하게 웃고 즐기던 두 사람은 식당 문 앞에 있는 저를 보곤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밖에서 손가락만 까딱거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게 밖으로 나오라는 거였죠.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남편은 꼴에 자기도 남자라고 옆에 있던 여를 안심시킨 뒤 혼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열받았던 저는 남편이 저에게 말을 꺼내자마자 머리통을 후려 갈겼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 니 미친놈 봐라. 니가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빼고 할 말이 있어? 여보. 야, 내가 왜 네 여보인데. 너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봐줬더니 날 아주 물러보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죽고 못 살아서 안 해줄 것 같았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방법 말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될 거 아냐. 그러면 나도 내 시간, 감정 쓸데없이 낭비 안 했을 거고. 너 내가 당하고만 못 사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낭비하는 것들만큼 맞자, 알았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다가 당신 경찰에 잡혀가. 남편은 이미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낸 후로 다른 것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에 잡힌 셔터봉을 가지고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을 구해보겠다고 식당 안에 있던 여자도 밖으로 나왔지만 자기 맞을 매만 보는 일이었죠. 고맙게도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식당 주인분들 비롯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모두 저를 말리지도 않고 지켜만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봉으로 두 사람을 후려치던 저를 식당 주인분께서 겨우 말리시며 소동이 일단락 되었죠. 아유, 아줌마 이제 됐어요. 그만해요. 이러다 아줌마만 손해봐.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그러니 그만해요. 야, 너희 년놈들 모두 오늘 나한테 맞은 거 그대로 경찰에 일러 바쳐라. 그래야 나도 중간에 마음 고쳐먹지 않고 너희 년놈들 손톱만한 잘못도 다 묻지.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앞으로 지옥을 선물해 줄게. 두고 봐. 특수폭행이 되었든 폭행이 되었든 간에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두 사람을 괴롭히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남편이 도망이라도 가서 숨을까봐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제 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것을 감수하고 말이죠. 그런데 처벌을 원하는 여자와 달리 남편은 자기 아내가 걱정되었는지 식당 밖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자가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입을 막고 있었죠. 그렇다고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찾고 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작성했던 차용증을 내미게 되었죠. 요즘에는 교도소 가는 것보다 돈으로 혼을 나는 게 가장 무섭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남편은 제발 조금만 봐달라면서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죠. 지금 와서 별 난리를 다 피면서 빌 거면 애초에 잘못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도 봐주지 않고 지금까지 돈을 받아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돈을 안 깎겠다고 버텼는데 제가 채무로 인한 강제 집행을 걸어버리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자기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고 했고 지금도 남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족족 그 돈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서 살고 있던 시댁 가족들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날 바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가족이란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속내까지 속 시원하게 다 말하면서 말이죠. 선영아, 아무리 영호가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함께 지낸 정도 있는데 이렇게 준비도 없이 내쫓으면 어떡하니? 정이요? 제가 이 집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걸 정이라고 표현하세요? 결혼 초 빼면 저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저를 이용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집만 해도 내가 여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난처했는 줄 몰라요? 멀쩡한 집 망가뜨려놔서 내가 주인 집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이웃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다닌 건 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좋은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맨날 그놈의 불평불만. 그렇게 내가 해주는 게 불만이면 당신들이 능력 있어서 알아서들 잘하던가.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 사람처럼 살게 해줬더니 양반되게 해달라고 더 난리야. 나 당신들처럼 염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 당신들 때문에 괜한 편견 생길 것 같아서 더 싫다고. 그래서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나도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가라고. 내가 돈 주고 빌린 전셋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렇게 시댁 가족들과도 깨끗하게 털어내버렸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헤어진 것에 후회 하나 남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전의 시간들은 너무 아까웠지만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들만큼은 너무도 후회되어서 그런지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확인에 거쳐도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를 수 있었지만 혹시 불우한 어린 시절에 생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죠. 앞으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는 더 이상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을 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런 상상과 열망보다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와 무엇이든 같이 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이번 추석 명절 또한 저는 엄마와 미리 계획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행복한 제 삶이 아직까지 만족스럽기만 하네요. 그럼 어떠한 방식이든 이번 추석 명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